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르스 특보로 이어갑니다. 함께 하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성승환 경제부 기자, 황정현 사회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성 기자, 오늘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95명, 말 그대로 세 자릿수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감염 상황, 전파 상황 어떤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새로 나온 소식을 보면은요, 8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3명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이 됐고, 1명이 이제 건양대 병원에서 확진이 되면서 4명은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확진 환자가 나왔던 병원에서 됐고요. 네. 이제 1명이 추가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새롭게 이제 확진이 됐고, 여의도 성모병원도 1명, 그리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2명 이렇게 하면서 모두 8명이 확진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자가 격리는 하루 만에 이제 379명이 늘면서 네. 2,729명이 자가 격리 중이고 기관 격리는 163명이 지금 하기 때문에 전체 2,892명이 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607명이 지금까지 격리 해제가 됐고요. 예. 유전자 검사는 지금까지 1,969명이 이제 진행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95명이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에 4.8% 정도가 이제 양성으로 판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퇴원도 1명이 늘면서 2번 환자 그리고 5번 환자, 18번 환자가 퇴원을 하면서 3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세 자릿수, 이제 격리자가 3,000명 정도고 유전자 검사에서 4.5%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90명 정도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면 4.5%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또 상당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성 기자, 사실은 오늘 그 확진자 중에 그 한림대 동탄병원에서 있었던 환자가 요양병원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확진으로 판정이 났던 94번 환자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확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동탄성심병원에 들르셨다가 기존에도 이제 그 병원 측에 따르면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인천 쪽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나 퇴원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확진이 되면서 격리가 됐는데 사실 요양병원에 들르셨던 분이 또 76번 환자죠. 그분께서도 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또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이제 건국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격리가 되셨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거기 보면은 지금 의료법상 그 환자 그 80명의 의사 2명까지 들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법 시행령이 바뀐 지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1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간병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전염병에 긴급하게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설이 좁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다 면역력이 나쁘신 분들이죠. 그러시죠. 고령에. 예, 고령이시고 그리고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숨지신 7분 모두 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이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이 제2차의 진앙지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확산 우려가 높았는데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한 상태고 근데 오히려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다른 대형 병원에서 여의도 성밀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좀 확산이 또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 현대 아산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현대 아산병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6번 환자, 지금 지난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6번 환자께서 이제 병원에 잠깐 들르셔서 이제 문진만 받고 돌아가셨는데 당초에 이제 병원 측에서는 10분 남짓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밝혔는데 좀 CCTV 화면을 보니까 28분 정도 체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문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확진이 난 분이 이제 27살 청원 경찰이거든요. 응급실 입구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이제 이 환자를 가장 가깝게 좀 접촉을 했겠죠. 아무래도 좀 들어오시는 분에 맞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도 아니고 청원 경찰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청원 경찰이 막다가 돌아갔는데 하나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이분이 10분 정도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근데 10분 정도 만에 과연 20대 건강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청원 경찰이라고 한다면 건강 상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확진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조금 또 다른 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어떤 생각이 새로운 전염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실 WHO 세계 보건기구 사무차장이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게 이제 메르스 문제가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인데요. 자, 어떤 조사, 왜 한국을 지금 방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에 대해서 여행할 때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좀 기존에 알려졌던 거랑 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WHO까지 나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장옥주 복지부 차관을 예방을 한 자리에서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이 한국 정부가 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인사치레일 수도 있고 진짜 왜냐하면 아직 조사를 정식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WHO도 합동조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이 되고 서울대 의대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의 이종구 소장 그리고 후쿠다 사무차장이 공동 단장을 맡게 됩니다. 이제 환자 발생 격리병원들을 방문을 해서 또 확인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13일 토요일이죠. 이때 합동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상황 등을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 계속 확산세가 멎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위기 경보를 지금 현재 주의 상태인데 좀 격상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최경환 부총리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의 단계로 유지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경환 총리 대행께서 말씀하시기로 심각 상태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주의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경계 단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경계 단계와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올려서 시행을 해야지 그 정도 수위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어쨌든 초기에 지금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각으로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총력 대응 체제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응 현황을 기민하게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뉘앙스를 띄었거든요. 그리고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부분이 어쨌든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력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주의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것은 심각 단계로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황재현 기자, 지금 우리 그 테이블에 여러 가지 좀 생필품이 좀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 이게 좀 어디 캠핑용품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방침을 내려보낸 건데요. 격리돼 계신 분들이 지금 서울시 내에도 2,000명이 넘게 계시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으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생필품을 마련할지가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일단 막 격리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 딱 격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나서서 이제 각 가정마다 10만 원씩 그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어제부터 지금 이제 오늘까지 대부분 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구별로 다 격리자분들이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물품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한 자치구에서 지급을 했던 그 물품들을 그 목록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보면은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게 쌀이고요. 쌀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쌀이 필요하겠죠. 네, 쌀 그리고 국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또 햇반, 참치 그리고 보시면 또 3분 요리도 있고 당장 해먹을 수 있는 요리로 이제 식품 거군요. 위주로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칫솔하고 또 샴푸 당장 이제 필요한 당장 급한 이 생필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구성품을 보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도움 받지 말고 일단 혼자 있어라.
그러면서 의식주 씻고 닦고 먹는 것만 급하게 해소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전달은 어떻게 전달하는 겁니까? 이거 공무원이 직접 하면 또 접촉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네. 거의 007 작전처럼 이 물품을 전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그 격리된 분의 자택을 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직접 전달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박스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박스를 그 집 문 앞에 놓습니다. 네네. 그리고 떨어집니다. 예, 일정 거리 정도 떨어져서 전화를 해서 예, 격리자분한테 문 밖에 이 생필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그 공무원분이 그 격리자분이 나와서 이 물건을 가져가는 과정까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확인이 된 다음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지금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뭐 문고리라든가 뭐 이렇게도 좀 계속 전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전달하는 것도 받는 사람도 힘든 것 같은데 황 기자, 근데 지금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도 지금 서울시에서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그 박원순 시장이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나 뭐 손잡이 같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소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밝혔고요. 또 버스나 택시, 대중들이 네.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또 이런 그 의료 메르스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 침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엉뚱한 수혜자들과 또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자들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병원 명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명단과 비슷한 이름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왔느냐 하면서 외래 환자들은 취소가 줄을 잇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병원 옆에서 운영하는 약국들까지 네네. 잇따라서 네, 타격을 그러니까 입고 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없는, 예.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예약이라든가 외래 진료가 끊기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네. 또 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문제인데요. 순창 같은 경우는 그 70대 그 할머니 분께서 확진을 받으셨고 그렇죠. 네네. 그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지금 격리가 된 상태인데요. 그 순창의 대표적인 그 지역 특산물이 복분자인데 네. 이 복분자가 지금 때면은 그 문의 전화가 굉장히 빗발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소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메르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 특산물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그 타지에 가 있는 순창 네. 그 고향을 둔 그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오히려. 구매 운동을 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근데 황 기자, 사실 저희가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방 좀 어떤 거를 좀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건지 좀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한 이후에 손을 씻으라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개인 위생하는 거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계속 방금도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네. 실제로 확진을 받은 환자분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의심 환자들을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라는 문제점들이 지금 속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의심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또 이제 외부로 여행을 간다거나 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92번 환자 확진 받은 분 같은 경우는 병원을 열이 난다고 해서 스스로 그냥 자가 격리하지 않고 병원을 혼자 찾아갔다가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금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자기 스스로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아니면 접촉자라든가 국민 모두 스스로 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번 중순이. 그러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 내에 기구가 좀 많다 보니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이제 레벨에서 이제 점검도 하고 대처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좀 분산되어 있는 감을 지울 수 지금 없어요. 화면을 좀 좀, 보시면 지금 대책본부만 해도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본부, 민간 태스크포스 또 그 위에 뭐 어제 만들었죠. 바로 어제 만들었던 즉각 대응팀장 그리고 지난 3일 만들었던 긴급 대책반 이게 좀 유사한 조직들이 벌써 5개가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저렇게 건데. 말하자면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고 네.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저부는 또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네. 지금 소관으로 돼 있어요. 또 민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제 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만든 거란 말이죠. 저희는 네네.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또 전문가가 이제 대한감염협회 학회 이사장이 또 이제 공동 팀장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즉각 대응 팀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병원 폐쇄명령까지 부여해라 전문가에 전권을 이런, 주겠다. 전권을 부여하는 말씀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각자 역할이 물론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저런 총체적으로 저 기구들을 어쨌든 조율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사불란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잘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예. 일단 말은 뭐 청와대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꼭 분명하게 또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를 맡아라. 직접 그걸 선언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가지고 아까도 말씀들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당신이 컨트롤 타워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 자신이 컨트롤 타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그냥 일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육성으로 직접 육성으로 내가 컨트롤 제가 타워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제가 지시합니다라고 얘기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의 문제에서는 다를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팀이 지금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본부가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상황을 네. 누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악이 돼야지 시스템이 장악이 돼야지 일사불란한 체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뭐 본부가 이름을 뭐로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팀이 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도 좋고 네. 또 최경환 뭐 경제부총리가 맡아도 좋잖아요. 지금 뭐 국무총리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밑에 실무진은 각 부처 이제 차관급 차관들 그다음에 일선 이제 광역 이제 단체들 그다음에 기초까지 쫙 내려가야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누구의 지시가 먹힐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복지부 장관 지시가 제대로 먹힐 것이냐, 국민안전처장 지시가 먹힐 것이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시가 먹힐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장 지시가 효과적으로 먹힐 분을 총괄 컨트롤 타워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직은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나머지는 전부 지원 조직이 돼야 되지. 지시가 여기서 내려가고 저기서 내려가고 그럼 도시 일선에서는 그럼 일선 저 구의 보건소에서 누구 말을 이제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 어떤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악을 해야 된다. 첫째는 이 전체 정부 조직을 장악을 해야 된다. 일선까지. 그 장악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아니다. 그럼 내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뭐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다 맡고 있다 그러고 또 장군을 문영표 일어나라 장관은 그랬죠. 아니 지금 최경환 지금 그 경제부총리가 대행.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총리 대행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자 총괄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다라고 한 말씀 하시면 돼요. 그 오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항은 확실한 통제하에 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한마디 좀 더 보태셔서 총괄 컨트롤 타워는 누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구라는 게 아마 저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이런 분이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사실 뭐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죠. 좀 같이 이제 뭐 협력하고 극복해야 협업하고 해야 되는 되니까요. 건데 네. 그러나 분명히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 또 고칠 수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보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다 아무래도 알다시피. 조세, 경제학자고 재정 연금 전문가.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고 들어온 장관이니까 이미 국민들이 뭔가 신뢰하지 않고 이번에 특히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낙타고기 얘기하고 마스크 얘기하고 이러면서 신뢰만이 상실했고. 박인영 국민안전장관도 저분도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것들 일사불란하기엔 좀 부적합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 수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전문가죠.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 송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통제를 누가 하냐 누구를 얘기하라며요. 대통령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을 배제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총리가 사실 무슨 최경환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고 있지만 총리가 공석인 사태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닐까요? 총리 대행이기 때문에 총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총리라고 마음을 먹고 권한 대행이니까 하겠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6월 7일 날 발표도 했고 대책 발표도 하고 병원도 공개했잖아요. 역시 근데 최경환 부총리도 OECD 출장 갔다 물론 하루 빨리 귀국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국민들이 볼 땐 또 미심쩍은 거예요. 지금 워낙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번 주말을 통해서 주말을 지나면서 물론 잡히겠죠. 잡혀야 되겠고 징정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네. 이럴 때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통제가 되고 있으면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데 장악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관료들은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네. 나서셔야죠. 뭐 딴 대답이 뭐 있습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막 박근혜 대통령 직접 나서시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이 필요 있어요. 뭐 매사에 이런 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또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지금 방미 계획이 방미를 있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통제가 제일 누가 효율적이겠냐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가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총리 권한 대행이 맞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돈이 문제입니다. 돈. 그러면 제가 볼 땐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가 장악을 해서 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병의원을 직접 관할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문제가 되고 군 문제가 개입되고 여러 가지 개입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컨트롤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맞는 게 맞다 이거죠. 적격이다. 예. 그러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딱 차고 앉아가지고 각부 차관들 딱 불러 모아서 자 학교는 지금 어떻고 자 군은 어떻고 자 그다음에 병원은 어떻게 됐노 이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다. 이 정부를 신뢰성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본인이 능력 이하를 떠나서 일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본인은 당분간은 전면에 안 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 사퇴 수습에 예, 본인이 도움이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이미 네.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상은 저는 현실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적합하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서청원 네. 최고위원께서 내각의 최고 총괄자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은 다른 분이 얘기했다 그러면 또 그냥 넘겨갈 수 있는데 사실 친박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있단 말이죠.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나요? 서청원 최고위원이 저는 뭐 배경을 따질 계제가 아니고 서 최고위원이 그야말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서청원 최고가 인식을 한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지금 내각에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송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현재 권한 대행인데 왜 그 대행이 합니까? 대행이 하지 말고 뭐 최경환 부총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도 뭐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매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사가 아니잖아요. 단군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발생할 때 어떻게 저런 나라에 살아? 라는 걸 외국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나서셔야죠.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안 나섭니까? 모든 국익이 뭡니까? 지금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14일 방미하시게 돼 있는데 국익을 위한 거겠죠. 그렇죠? 미국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니까 우리 최대 맹방이고 네. 동맹이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최경환 부총리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계신데? 당장에 나섰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물론 지금 컨트롤 타워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몇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컨트롤, 이 장악 밖에 있는 환자가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구조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 나서면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탁탁 돌아가면 대통령이 안 나서줘도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네. 병원 내 감염만 있다 그러는데 이미 4차 감염 얘기도 솔솔 나오잖아요. 지금 절대 네.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비상시국에 왜 대행이 나서야 되냐고요, 제 주장은. 우리 송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 도중에 이제 방미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라는 게 뭐 온 나라 다 알다시피 우리의 최고 우방 중에 우방인데 사실은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이 메르스 못지않은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에 방미를 못 하시게 되면 뭐 우리가 개인 약속 같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 만나자 이러면 되지만은 각국의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스케줄이 짜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방미를 못 하시면은 네. 미국 대통령하고 올해 내에 회담은 어려울지 몰라요. 사실상 취소다. 그렇죠. 사실상 취소가 되고 올해 안에는 힘들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 대통령이 지금 이 국내가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면 방미를 안 하신다고 결정할 때는 올해는 한미 정상회담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각종 이제 우리 메르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산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조금씩은 이제 수그러들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게, 네, 조심스럽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맞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방미를 하시는 게 낫다. 저는 맞다고 봐요. 대신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네. 미국에 가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구나를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대통령 최고 정치인이자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때 일정을 좀 단축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다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그 병원도 지금 정상 그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 그래요. 위험하지 않냐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병원도 가시기 전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방문을 그렇죠. 해서 불안감을 좀 덜어야 된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좋지. 국무회의 석상이나 청와대에 계셔가지고는 대통령이 그 네. 진정성을 국민이 피부로 못 느낀다 이거죠. 그런 좀 이 행위를 국민들의 안심을 주는 그런 좀 입장을 취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한번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는 네. 대통령의 존재가 이럴 때처럼 소중할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예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어요. 물론 의회의 권한도 굉장히 이제 권능이 강화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법 개정안 두고도 행정입법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국가의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의 존재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까 통수권자는 국군 통수권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있겠어 이런 일이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메르스라는 이런 사태가. 그렇다면은 방미 문제도 저는 뭐 이번 주말을 이제 계기로 해서 진행에 네. 들어서면 저는 방미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 간의 약속이고 한미 동맹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그렇게 성립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만에 하나 네. 그 전제가 어그러질 때 확산이 된다거나 확산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정 이런 기미가 말씀을 없다거나. 올리기도 민망스럽고 네네.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네. 만에 하나 확산까지 안 되더라도 그냥 평형 유지한다. 진정 기미가 없다. 더 무슨 뭐 악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요. 14일이면 이제 닷새 남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미국에다 며칠이나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14일 당일날도 우리 못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지금 논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 남중국해에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말이죠. 한일 간의 과거사 발언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오바마 대통령한테 충분히 양해 거스져 있다고 봐요. 워낙 지금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격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자리 육박하는 거 아닌가 확진 환자가 물론 이제 뭐 줄어들겠죠. 이제 퇴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방미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네. 물론 송 교수님 말씀처럼 절충안으로 말이죠. 가서 오바마만 만나고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돌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좀 방법이 하나 봅니다만 보다 인식의 기본은 네.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방미조차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러나 방미가 역시 중요하다. 나라 간의 약속이 아니냐라는 것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훨씬 네. 전자가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무조건 방미하지 말라. 네, 라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이 지금 대통령 방미를 놓고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여기저기 사회 각 이제 다방면으로 대통령 방미를 하셔야 되냐, 중단하셔야 의견이 되냐.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계속 네. 광범위하게 지금 그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아직까지도 딱 결정은 아직 안 내린 것 같아요. 안 내린 시간은 것 많지 않은데. 그렇죠. 시간이 엄청 네. 근데 많지 않은 게 이제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은 이제 최종 결정을 대통령께서 이제 내리셔야 될 거예요. 내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 방미는 저는 뭐 하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인데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하시기 전에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얘기 나왔던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부터 좀 당장 네. 그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이 많은 팀들 본부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분에게 정권을 줘야 된다. 근데 그분이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그분을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면 되는 네. 거죠. 이런 면에서 어찌 보면 군 출신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일사불란 조직에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조직을 빨리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14일부터 19일이잖아요. 대통령 방미 기간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청와대가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만 만나고 나머지 일정 취소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5박 6일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오늘이 9일이잖아요. 14일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이게 진정문으로 들었으면은 뭐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말씀처럼 누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당신이 컨트롤 타워요 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지금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 14일부터 19일까지는 그게 닷새가 되고 나흘이 되고 네.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산되는 게 뭡니까? 초기 대응 실패했다는 건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초기 대응 실패하고 격리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골든타임 또 놓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녹록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네. 대통령 누구 지정하고 간다? 전 그 지정을 받은 인사가 그렇게 잘해낼 것 같잖아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네. 총리도 공석의 상황. 그래서 방미 문제를 무조건 방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미 취소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외국에서 절대로 국가 브랜드를 낮게 안 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막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남중국해 얘기하고 사드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비치겠습니까? 오히려 전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네. 그건 관점의 문제긴 합니다만 보다 다각도로 이 사태를 더 안이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신호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게도. 그래서 이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또 박 대통령도 나라 국익을 위해서 방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